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게이자이 비즈니스 시루. 오늘은 제 세 번째 강의로 전후 일본 경제 개관 1945년부터 85년까지 40년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40년의 기간을 저는 7개의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본이 1941년에 스스로 일으킨 전쟁에서 45년에 패망하고 나서 원래는 패전국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냉전 체제에 급격히 편입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는가 하는 걸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5년 후인 1950년에 우리에게는 불행한 한국 동란이 발발하는데, 이것이 일본에게는, 일본 사람들이 이걸 조선전쟁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일본에게는 이게 경제 부흥의 큰 기반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5년에는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 자유민주당이 창당이 되고, 동시에 얼마 전까지 적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안보 조약으로 맺어지는 그런 국제 정치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은 이미 60년대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일본 정부가 뭐 더 이상 전후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IMF, OECD에 가입을 해서 그야말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고, 1964년에는 동경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야말로 세계에 일본이 부흥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은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그런 제조 입국 내지는 무역 입국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걸 함축하는 말이 세계의 신이 준 그릇이다, 삼정의 신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동시에 쌓여진 부로 일본 전체에 고속도로를 세우고 신간선을 세우는 그런 일본 열도 개조론의 그 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두 번의 오일 크라이시스가 벌어지는데, 일본 사람들이 현명한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인지 이 두 개의 오일 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은 산업 구조가 굉장히 고도화하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경제, 정치, 행정, 경제 구조가 이 민영화라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 보시고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동경의 사진이고 1945년 3월에 찍힌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공격을 받은 미국은 마지막에는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부터 한 2, 3회에 걸쳐서 동경에서 대규모 폭격을 감행해서, 이것이 지금 과거 45년 3월경의 동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경제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화제가 됐었고, 이거는 당시 천황, 사실 우리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용어를 일본 용어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왕이라고 부르는 천황 히로히토를 메가더가 같이 찍으면서 그야말로 미 군정이 일본을 점령해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선 이 일본 점령군, 미국이 중심으로 된 점령군을 일본에서는 되게 GHQ, General Headquarters라고 하는데, 이 메가더를 정점으로 하는 그 GHQ는 일본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를 노리게 됩니다. 첫째는 일단은 냉전 체제에서 태평양 건너에 있는 당시 소련이나 떠오르는 중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을 적이었지만은 동맹국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된 제도가 일본말로 게이샤 세이산 호식기, 경사 생산 방식. 이거는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철강, 석탄에다가
자재나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것이 확대되면서 다른 산업으로 부흥이 넘쳐나간다는 그런 식의 제도였고 이것이 대성공을 거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 전에 대규모로 형성되었던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는 것을 큰 정책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태평양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데는 경제력이 있었고 그 경제력의 배경에는 이 재벌이 기반이었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미쯔비시 당시는 이와사키라고 불렸습니다만은 스미토모 야스다 같은 큰 재벌들이 특히 그 가족 구성원들이 완전히 산업계에서 추방되는 그런 것이 경제 민주화의 큰 핵심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도 지속되는 일본의 국제무역이나 국제금융의 그 토양을 미스터 다치라는 사람, 당시 디트로이트 은행의 총재인 다치가 와서 제시한 정책이 받아들여서 소위 일본학에서는 다치 라인이라는 것이 1949년에 채택이 되는데 이거는 당시 이미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어서 긴축 재정을 해서 균형 예산을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1달러가 360엔이라는 단일 그 외환 레이트를 설정했다는 거. 그리고 전시 통제를 완화해서 일본의 자유 경쟁을 도입한다는 그런 것이 일단 전후 경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1950년에 한국에서 불행한 전쟁, 이 사람들에게는 조선 전쟁이 일본의 아주 특수 부양 경기를 가져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요코하마에 미국의 제1병참사령부가 설치돼서 당시 약 36억 달러의 효과를 봤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964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이 시작돼서 결국은 한국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오직 6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그게 6배에 대한 그런 경제 효과가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해서 발생됐다는 참 우리에게는 그런 뼈아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1953년에는 독점금지법을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카르텔을 그래서 기업들이 대규모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54년에는 일본과 미국이 서로 방위뿐만 아니라 농산물 구입, 경제 조치, 투자 보증 같은 그런 경제 원조도 하게 됩니다. 이 대신에 일본에는 그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돼서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껏 지속되는 그 미사와라든지 요코스카 이런 많은 지역에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기지가 건설되고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서는 오키나와 해병대 이전 문제가 매일 나타나는 걸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사진은 당시 한국에서 벌어진 그 전쟁에 쓰기 위해서 트럭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보내는 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1951년 2년부터 경상수지, 무역수지, 외화준비고가 급격하게 뻗쳐나가는 것을 그야말로 한국 전쟁이 일본 사람들은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큰 보약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는 지금도 지배하는 일본의 자유민주당이 형성되는데 그 이전에 일단은 1951년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혹은 평화조약에서 연합국하고 일본이 평화조약을 맺고 이걸 바탕으로 일본과 미국이 안전보장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일본의 두 개의 보수 정치 세력인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을 해서 자유민주당, 그래서 약칭 자민당 혹은 일본에서는 그냥 자민, 영어로 Liberal Democratic Party, 그래서 LDP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 51년에 맺었던 옛날 버전의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이 1960년에는 기시 노부스케 수상이 미국의 아이젠하워와 협약을 해서 새로운 안보 조약. 여기서 새로운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두 나라가 집단적인 자율권을 갖는다. 말하자면 미국이 공격받으면은
일본이 미국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지금 지속되는 그 안전보장 조약이 생기는데 당시 일본에는 사실 좌파 세력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가 지적돼서 이것이 60년대에 있었던 일본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소위 말하는 안보 데모였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기시 노부스케가의 손자가 따님의 아들이 지금의 아베 수상이었고 당시 아베 신조는 3살짜리 아이로 여기 그 할아버지 집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52년도에 IMF 가맹을 하고 드디어 64년도에는 8조국이 됐는데요. 8조국은 국내적인 어떤 그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외환의 제한을 가해도 되는 거에서 해제되는 그야말로 선진국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8조국 가입을 하고 또 64년에는 OECD에 가맹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964년에는 그야말로 완전히 전쟁의 그 흔적을 씻고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 대국으로서 여름 올림픽을 개최하고 이때 그야말로 칼라 TV로 이거를 보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그야말로 그 꿈을 현실로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964년에 동계올림픽의 일본 팀의 입장 순서인데 보면 상당히 지금도 쓰는 그런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삼정의 신기. 원래 일본에서 삼정의 신기라는 것은 전설적으로 하나님이 준 거울, 복음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삼정의 신기라는 것은 1950년대에 전쟁을 극복하고 일본 가정들이 새롭게 도입하기 시작한 흑백 TV, 세탁기, 냉장고를 삼정의 신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미 일본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라고 부르는 단지가 형성돼서 수많은 단지에 이 세 개의 기구들이 판매돼서 그야말로 일본의 전기 산업이 부상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고요. 60년대 한 10년 후에는 이번에는 전자가 발달이 돼서 새로운 삼정의 신기로 3개의 C, 칼라 텔레비전, 쿨러, 에어컨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그야말로 그때 지금도 세계를 석권하는 일본 자동차가 이제 일본 국내에 보급되게 되는 겁니다. 1960년대에 이렇게 말하자면 쌓여진 부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1972년에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 밑에서 일본 열도의 고속도로, 신칸센, 여러 가지 다리 등을 하는 고속 교통망을 건설하게 되는 그래서 지방 공업화가 촉진이 되고 또 동시에 일본에 나중에 말씀드리는 토지의 신화, 토지의 가격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동산 붐이 불게 됩니다. 참고로 이 다나카 수상은 컴퓨터 달린 계산기 달린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굉장히 드물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건설업자로 성공한 굉장히 강력했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오일 쇼크가 닥치는데요. 우선은 이건 우리 한국에서 겪은 것이었습니다. 1973년에 중동전쟁 제4차전이 발발해서 원유가 공급이 안 돼서 불과 배럴당 3달러 하던 원유가 1년 만에, 반년 만이죠. 3배 이상의 가격이 뛰는. 아시겠지만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원유가 한 방울도 생산이 안 됩니다. 에너지, 화학 모든 것이 수입되는 원유에 의존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때 일본 사람들이 말하자면 만들어낸 새로운 흐름이 뭐냐면은 이 중우장대,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조선이다, 철강이다 이런 그런 거대 산업에서 경박탄소, 가볍고 짧고 작은 그런 좀 더 전자 위주의 산업으로 탈바꿈해서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9년도, 6년 후인 79년에는 이란에서 혁명이 나면서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이란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 의외로 이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오는 대규모 석유 구입이 막혀서 당시 이거를 미국이 적대시했죠. 그래서 그 와중에 또다시 일본 사람들이 그때
말하자면 만든 하나의 부음이 일본 말로 쇼시갱, 쇼에너지예요. 쇼는 전략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에너지가 안 쓰이는 아주 효율적인 산업을 그때부터 해서 이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극복한 일본이 그 다음부터 전자, 그 다음에 하이텍 산업으로 세계를 상당히 저기 하는 거고 이 사진은 제가 재밌어서 보여드리는데 오일 쇼크 때 일본 가정주부들이 슈퍼에 몰려가서 화장지를 사는 장면입니다. 왜 오일이 안 들어오는데 화장지를 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세식 변수가 다 생겼고 아마 석유가 없으면은 결국은 종이도 못 맺는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민영화의 시대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980년대 들어가면서 영국의 유명한 대처 수상이 있었습니다. 철의 여상이라고 하는 대처가 시작한 것이 많은 영국의 국영산업의 민영화였거든요. 그 민영화 물결은 미국도 일어나서 국영 전화회사였던 AT&T가 지금 다 민간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수상이 나카소네 야스히로였었는데 나카소네도 이 민영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 나카소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 미국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었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퍼스트네임이 야스히로였거든요. 그래서 이 런 야스 관계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 미국의 도널드 대통령하고 나카소네는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나카소네가 일본 전매 공사를 분해해서 타바코 상교, 그다음에 시오 상교로 민영하고 특히 중요한 일본 전신 전화회사가 NTT 그룹으로 바뀌면서 이 NTT 주식이 황금주로 등장하는 그리고 일본의 국유 철도가 나뉘어서 지금도 일본의 4개 이상의 JR 회사로 나눠지게 되는 그리고 또 우편국이 일본 우정이라는 회사로 바뀌고 임업, 그다음에 일본 은행권이나 지폐 같은 것을 제조하는 것도 독립행정법인으로 만들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민영화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본 전신전화회사라는 공사죠. 정부 주식기관 공사를 민영화해서 NTT 그룹으로 만들어서 일본 주식시장의 황금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철도, 우편, 임업, 은행권 발행 같은 다양한 정부 사업들이 다 민영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3개의 키워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쟁의 불행과 냉전의 행운이라는 그런 굉장히 대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씁쓸한 맛을 주는 표현입니다만은 결국은 일본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에서 점령군의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은 그 점령군이 다시 미국이 자기 나름의 국제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서 그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형성된 냉전 구조의 최대의 수혜자가 일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이 주는 그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런 경제적인 혜택, 미국이 시장을 완전히 열고 많은 일본 상품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일본 표현으로 다케우마라고 하는데요. 다케우마는 이렇게 발을 딛고 올라서서 키가 커지는 그런 애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이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보장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속에서 일본은 수출 입국으로서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이 형성한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일본식 자본주의가 사실은 한국이나 싱가포르, 대만 이런 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모델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오일 쇼크를 굉장히 현명하게 극복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 시스템을 차례차례 만들어 나갔다는 것. 첫째는 굉장히 무겁고 큰 조선, 철강 같은 산업에서 전자, 그다음에 나중에 지식산업으로 대표되는 경박탄소한 산업으로 넘어갔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나라보다 효율성이 높은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쇼에너지 상품을 하나의 경제 체제로 결국은 패러다임으로 실현했다는 것이 세 번째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